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증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그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래퍼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그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요,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이런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이 이제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도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22년과 23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크립토 윈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전체 전 세계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소와 이 장외 거래소 OTC를 포함한 이제 결국 추산할 수밖에 없죠. 그 거래량 전체적으로 31조 달러가 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그게 2022년보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검색해본 바로는 한 20% 이상 증가한 수치였어요. 그 31조 달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소, 뭐 우리나라는 업비트, 코인원 이런 거래소,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OTC라고 해서 장외 거래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래소에서는 큰 물량을 받아줄 만한 이제 큰 손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이제 온체인 왜 덱스라고 디파이나 덱스라고 이제 탈중앙 거래소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안 돼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거래소나 장외 거래보다 좀 규모가 많이 작긴 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작긴 해도 그런 것이 더 합치면은 31조 달러가 아니라 뭐 40조 달러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보유자 수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이 크립토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 요즘 많이 없어 보이고 누가 암호화폐 투자해 막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살짝 약간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이제 예년 좋았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업비트 외 나머지 거래소들,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이제 5대 거래소 중에 나머지 4개는 그 한창 잘 나갈 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막 10분의 1 토막 나고 요렇게 이제 돼서 영업이익이 좀 손실로 전환되고 요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윈터를 빨리 극복하고 이제 흑자 전환하고 막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 이제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또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이 가격과 상관없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를 써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들렸었는데 요즘 좀 적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크립토 윈터 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어떤 증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몇 개가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이상 장기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투자자의 이 홀딩 비중이라고 하죠.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1년 이상 넘게 안 움직인 비트코인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왔거든요. 그 2022년 초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23년 초부터 죄송합니다.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막 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바닥을 횡보및 하락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여차 해가지고 지금 이제 6천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비트코인 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가 전체 비트코인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50%, 60%, 10%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약간 급격한 페이스로 올라왔죠. 그러다 지금 이제 한 75%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완정화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은 반감기가 가까워 오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한번 전고점을 뚫고 가격이 크게 상승할 타이밍이 온다. 이게 이제 지난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있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
어떤 패턴이 반복될 거다. 이번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반감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반감기 이미 다 너무 많이 다 알려져 있는 호재다. 근데 뭐 가격 올라가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반감기였던 2012년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0불 수준에서 한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만불 이상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 반감기인 2016년에는 200불이었던 게 10배 올라서 2만 불까지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올랐던 폭보다 2016년에 올랐던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네. 근데 2020년에 그럼 이제 마지막 반감기, 지난 마지막 반감기 때는 한 가격 상승폭이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 불 정도 선에 있던 게 우리가 알다시피 한 6만 불까지, 6만 9천 불까지 오르고 이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6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격 상승 폭이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고 있고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모습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2024년에도 한 뭐 지난 반감기 때 6배가 그럼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그 절반 정도의 뭐 3배 정도 오르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요걸 그 뒷받침하는 논거가 뭐냐면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줄어드는 그 비율은 똑같지만 절반으로 이제 하루 공급량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나와 있는 현재 존재하는 잔존하는 그 물량은 지난 또는 지지난 반감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승수가 결국 줄어드는 거죠. 이 반감기를 통해서 줄어드는 하루 공급량이 전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반감기가 지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논거를 내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반감기만 들여다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반감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이제 패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공급량이 반으로 줄면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이 오른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 논거를 믿으니까 반감기 전과 후로 해서 비슷한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감기 전에는 모았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제 팔고 나오는 그런 이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폭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고 전고점을 뚫는 거죠. 이거는 근데 다른 모든 영향들은 다 무시한 오로지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만 우리가 보고 지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수요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전 반감기 3번의 반감기들보다 크게 견인된다면 이 가격 상승 폭이 한 지난 6배에서 이번에 3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60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수요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다른 거죠. 그전에는 2012년 반감기 때는 사실 아무도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죠. 100불짜리였으니까 하나에. 그래서 이게 만불로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 미쳤다. 이제 이랬겠지만 감히 여기에 또 투자할 만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반감기 지나고 나서 200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불로 떨어질 때 이제 막 기사가 나왔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016년에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갔고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 지난 그 반감기 때처럼 200불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한 2000불 수준에서 바닥이 형성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전고점이 약간 그 다음 사이클에 바닥이 되고 전고점이 약간 그 다음 사이클에 바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정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그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레포 곡선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수요가 S자같이. S자, J커브를 그리는 하키스틱이죠. 하키스틱을 그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수요 면에서. 그게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반감기가 될 수도 있는데 ETF가 올해 또 승인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ETF가 변수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존재하는 뭐 불법이나 탈법에 사용되는 그런 뭔가 이상한 거를 투자하는 게 더 이상 아니라 네. 금융기관에서 다루는 어떤 원자재 같은 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니까 어떻게 수요가 여기서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의 그 말씀도 다만 우리가 수요를 간과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진짜 S자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ETF 같이 수요가 몰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수요가 정해진 풀에서
이제 반감기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발적으로 오늘 보니까 한국의 그 금융감독위원장님도 미국 가서 SEC 그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광폭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 SEC 게리 겐슬러가 진짜 면대면으로 빨리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ETF 출시 및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그것도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시장이 뭐 선진국들 대비해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 열성적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또 한 번 여기에서 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반감기는 공급 이슈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수요 부분의 이슈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오늘 또 뉴스 보니까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돈나무 언니께서 그 지금 포트폴리오에 1% 담겨져 있는데 이게 1%라고 예상을 하셨나? 그러니까 1%라고 하셨는데 이게 19.6%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까지.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달러로 얘기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 S자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예측은 우리가 그 최근 나온 보고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9.6%라는 이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저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몇 개 펀드에 가입이 돼 있는데 뭐 미국 우량주 또는 이제 전 세계 우량주 이런 식으로 주식형 펀드에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아크인베스트 뉴스를 보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비중이 어떤가 봤어요. 들어가서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게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2등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1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한 상위 10위권 종목이 이런 식으로 12%, 11%, 10%, 9% 이렇게 비중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다 1% 수준. 근데 이제 그 종목들도 이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뭐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이제 미국 굉장히 유명한 이 바카스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비타오백 같은 그런 에너지 음료,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큰 기업들도 한 1% 남짓한 비중. 그런 걸 보면서 이 아크인베스트가 말하는 하나의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19.6% 거의 20%가 비트코인에 들어간다면 이제 엄청난 비중을 사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귀금속 ETF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 은, 뭐 기타 등등 뭐 팔라듐 이런 이제 산업재로 쓰이는 귀금속들까지 쫙 해가지고 ETF로 내가지고 펀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ETF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식 시장만큼 크게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 20%, 뭐 은 20%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션이 크죠. 그런 ETF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귀금속 플러스 뭐 희소성 있는 자산 펀드가 나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20% 정도 하는 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30만 불까지 가죠. 이제 계산은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뭐 펀드들이 한 1% 정도만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20%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쭉 올라가서 230만 불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20%까지 단기간에 그렇게 막 ETF가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한 향후 1, 2년 안에 이렇게까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5년에서 10년 텀으로 다만 보면 이게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도 2030년까지라고 들어요? 2030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부가 한 7경원 정도가 됩니다. 그 7경원의 부가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한테 거의 다 집중이 돼 있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2차 세계 전쟁 세대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분들의 부가 밀레니얼 세대한테 넘어오는 시기가 2030년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한 7년 상간에 7경원의 부가 밀레니얼 세대, 제 나이 때죠. 현재 30대 중반에서 한 40대 중반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넘어온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똑같은 희소성 있는 자산을 찾더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귀금속,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동산 저희 때로 넘어와야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좀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 실경원의 부가 넘어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부자들이 한 자산이 한 30억 이상 되는 그런 부자들이 뭐 이런 자산관리사들 고용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럴 때 비트코인도 뭐 내가 추천을 받던 아니면 내가 직접 추천을 하던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내 전체 부의 한 20% 정도 큰 포션이잖아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에 넣어놓는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는 제 세대가 훨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이제 부가 넘어오면서 이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거라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크인베스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2030년 정도 온다고 하니까 정확히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상이. 그러세요.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이 되고 막 금보다 더 시가총액이 커지고 그런 시점이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는 홍콩 이번에 갔다 왔는데도 홍콩에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한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현지 벤처캐피탈 대표님들이랑 또 패밀리 오피스라고 하죠. 이 가문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 회사의 뭐 직원분이셨지만 그냥 높은 고위 임원분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가문의 자산을 다루는 그 패밀리 오피스의 임원분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고객분들의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가문은 결국 이제 중국의 가문이겠죠. 홍콩에 계신 이제 패밀리 오피스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주축이잖아요. 그런 큰 부자 가문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채권, 가장 큰 포션이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 이제 그 상장 주식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비트코인 뭐 거기 이제 금 또는 부동산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대체 투자 자산은 한 1에서 10% 내외예요. 투자하는 비중이.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 언더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채권과 상장 주식.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가 홍콩에도 그래서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젊은 부자가 갑자기 자수성가를 해서 몇백억씩 번 그런 젊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곳들은 또 그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벌써부터 이제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넘어오려면 결국 한 앞으로 10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